12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통일교의 정치권 줄대기 의혹, 연일 관련자들이 거론되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주요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치인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당시에도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지 알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뒤늦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관련해 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진술을 확보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소 15명의 민주당 관계자 그리고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다른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총 5명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인사의 연루 여부와는 별개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직 낙마로 기록됩니다.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른바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예, 관련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정말 빠르게 네. 제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네. 빠르게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특검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 각 정당들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뭐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빠르게 면직안을 제가 한 것도 네. 지금 이 상황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히는 게 맞는가요? 글쎄, 그건 뭐 전재수 전 장관이 본인의 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장관의 어떤 그 타이틀을 달고 수사에 임하다 보면 예. 계속 이재명 정부 장관 이 어떤 딱지가 붙은 채로 뉴스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재수 장관의 결단을 또 존중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정면 돌파에 나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한 2018년 5월 27일 네.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 진술한 그날 네. 본인은 부산의 한 북구 성당 예배를 참석을 했다. 네.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정황만 진술만 나왔을 뿐이고 네. 그날 알리바이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윤영호 본부장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권성동 의원이 차명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던 어떤 흔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진술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더라도 앵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재수 전 장관은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진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윤영호 본부장은 뭐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술의 신빙성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윤용호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이름들에서 네. 그리고 또 나온 이제 그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네. 경우에는 통일교와 지금까지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민원 하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강선우 의원도 통일교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금품을 수수했느냐, 예. 그래서 뭐 대가를 들어줬느냐에 있고요. 뭐 접촉했고 안 했고는 사실 오며가며 정동영 장관도 이제 말했다시피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강선우 의원이나 뭐 노영민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2022년에 뭐 평화 서밋 관련해서 초청을 한다. 초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논의 내용이 윤영호 본부장 녹취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금품 수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름들을 나래비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 금품을 얼마 줬고 시계를 줬고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예. 현금 같은 것은 당장 추적하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 명품 시계 같은 건 추적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날짜라든지. 네, 왜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반클리프 아펠인가요? 그 목걸이도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언제 네. 구입했는지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해서 입증하려 그러면은 얼른 확인해 보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수사와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힘이 이 통일교 관련한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그다음에 최상병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면은 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예. 차라리 독립된 기구인 특검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반면에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 특검이라는 걸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가령 저희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왜 하게 됐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패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기억하는데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뭔가 공격해야 될 때는 그런 빌드업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수본에서 뭐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여당이니까 편향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 특검에 대한 명분이 좀 더 거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혐의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뭐 이제 금품 수수 네. 뭐 이런 것들,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계속 안 나온 상태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니까. 그때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예, 수사를 아예 하질 않았죠. 무혐의 처분하고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법 봐주기 하고 뭐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하라 그런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 당시 대통령이 뭐라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에서 특수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품을 직접 준 게 아니다. 주는 거를 봤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진술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신빙성도 흔들릴 텐데 굳이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뭘까? 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일이랑 2018년 아주 오래된 일이랑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뭐 동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진술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 차명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비서관 폰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뭐 그 관련자와 통화를 한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술에 맞는 정황 증거 어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을 보니까 뭐 전재수 전 장관도 있고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있고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힘의원. 근데 금품 공여 진술이 나온 거는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네. 의원 정도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윤영호 본부장 어제 이제 3시간 가량 이 경찰 국수본 네. 그 특수전담팀과 아마 이제 접견을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주요 인물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인물들 중에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네. 김교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아예 요청을 네. 했네요. 예. 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단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되게 황당한 건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나온 건 해저터널 관련해서 뭔가 청탁을 하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예, 그 경우에. 로비를 한 대가로 얼마를 줬다는 건데 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계속 반대했다는 그렇죠. 예, 정황들만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걸리는 거니까 예. 그건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뭐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 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법으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장관급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입증할 만한 정확한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술들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시계 받고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예. 친노 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 때문에 얼마나 곤욕 치렀는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나 패널들은 그런 얘기를 삼가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하는 얘기가 시계는 너무 이상한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받았으면 1년 번호 물어봐가지고 추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윤영호 본부장의 그것도 심지어 오락가락하는 진술 예, 그거 하나만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이러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상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죠. 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뿐이고 지금까지는 증거 뭐 이제 이렇다 할 정황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네. 요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대기 의혹이 지금까지 나온 이제 오늘 거론한 인물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한둘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몇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많게는 뭐 100명이 넘는 인물들이 통일교와 연관을 가졌었다, 아니면 관련이 있었다, 네. 내지는 행사에 뭐 축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게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그냥 특검 요구를 계속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특검이 지금 말하기에는 섣부르다고는 했지만 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내란 프레임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하나 더 혹 붙인다고 해서 더 뭐 타격이 있는 게 아니지만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정점화를 자꾸 시키려고 할 거라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예. 사실 수사기관에서 맡겨놓고 아까 전에 출국 금지나 이런 단호한 조치들을 해놔버렸다, 좀 기다려보자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계속 동호 반복입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되고 나서 다시 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연관된 통일교 혐의하고 네. 지금 새롭게 제시된 통일교 의혹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네.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다음 그 정권의 줄대기를 한 네. 걸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정황으로 봤을 때 증거들도 확실하게 나왔고. 지금으로 봤을 땐 그냥 정교유착의 그 통일교 그 정신과 맞게 여러 그 정치인과 좀 관계를 맺어왔다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 쪽 의혹들은 구체적으로 대화가 나왔어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부탁드린다, 맞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만난다, 나경원 의원 어레인지를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진과 문자도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면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예. 이꼭 무슨 유착이 있거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통일교와 어떤 딜을 했다라고 하려면 음흠. 김건희 여사가 했던 어떤 그 문자 같은 것들 그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뭔 음흠. 관계가 있는지. 근데 예, 그런 예.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요. 윤영호 본부장 말뿐인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다보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시기가 또 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제품 트라이 폴드폰이 오늘 판매 개시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국내 본격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삼성 강남은 오픈 전부터 트라이폴드를 구매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1호 구매자인 조한우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왔다며 트라이폴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들을 위한 전담 통역사를 배치하고 수령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트라이폴드가 360만 원의 고가로 책정되면서 가격 부담이 생겼지만 고객들은 그래도 매력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형태인데다 초기 출하량이 2만 대에서 3만 대에 그치는 등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만큼 고객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 경쟁에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폴더블폰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차원의 시장을 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산업일보 안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산업일보 안정훈 기자입니다. 예. 조금 전 이제 리포트로도 봤는데 삼성전자 이제 원래 한 번 접는 폴드폰이 있었는데 두 번 접는 트라이 폴드폰 예 나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트라이폴드 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가 매장 오픈 시간보다 2시간 빠른 8시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미 인파가 북적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방문객 수를 다 세진 못했지만 한 70, 80번째였으니까 100명은 훨씬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트라이폴드 폰 판매 대수가 100대 내외였다고 하니까 뒤늦게 방문했다가 즉시 돌아간 고객도 있을 걸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 2시간 전인데도 100명이 넘게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격이 359만 400원으로 아. 역대 갤럭시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3배로 늘어났고 예. 또 이제 그만큼 제조 난도도 오르다 보니까 그 제조 난이도가 오른 점이 가격에 반영된 건데요. 다만 이제 경쟁사인 중국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돼 있고 또 요새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 가격도 동반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트라이폴드도 처음에는 400만 원일대일 거다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300만 원대에 그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냥 비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대보다 그러면은 좀 더 싸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스펙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트라이폴드는 우선 삼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2번 접는 폴더블 폰이에요. 양 옆에서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요. 펼쳤을 때 10인치로 거의 태블릿 사이즈입니다. 두께도 대폭 얇아져서 접었을 때 기준 12.9mm, 화면을 펼쳤을 때는 3.9mm로 굉장히 얇습니다. 또 그리고 번역이나 생성 같은 AI 기능도 대화면의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훨씬 편하게 볼 수 있게 설명이 됐고요. 또 키보드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같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예, 이게 처음 나온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 주요 고객이 어떤 연령층인가가 아직 이제 기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모를 것 같은데 네. 갤럭시 이 폰을 누가 더 많이 찾나요? 요번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특히 놀랐던 게 구매자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오늘 예로 들면은 70대 어르신분께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 계시기도 했고, 오늘 두 번째로 들어간 고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 20대 분이셨어요. 사실 예전에는 갤럭시가 특정 세대만 사용한다, 아재폰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예전부터 아재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AI 기능도 추가되면서 젊은 세대 반응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노력이 좀 성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트라이폴드 폰 현장 반응이 좋았다. 우리 기자님께서 현장 가셔서 또 직접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봐서 특별했던 거는 우선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오픈런을 해가면서 구매하지 않는 분들이 이번에는 좀 나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특정 예전처럼 막 대량 판매를 염두하지 않고 좀 특별하게 이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만 판매한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어떤 시장 반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애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갤럭시를 위한 그러면 제품이다. 보통 갤럭시 폰 하면 시리즈별로 폰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장 반응을 좀 살피고,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이, 우리 스마트폰이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예. 초기 물량이 그러면 적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기 물량을 상당히 적게 잡은 편으로 알려졌는데요. 총 2, 3만 대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트라이폴드 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한 제품이에요. 예. 사실 삼성은 폴더블 폰 시대를 연 선구자 같은 위치에 있는데, 요즘은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 접는 폰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화웨이가 먼저 냈고, 내년에는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나온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도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술력이 있다,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 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성능이 사실 아무리 좋아져 봤자 우리들은 그 기능을 모두 사용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성능을 만약 업데이트만 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성능이 오르니까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고객들은 오히려 이걸 안 사려고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봐야 하는데, 그 시험대가 바로 트라이폴드인 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이 트라이폴드 폰이 탭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적으로는 태블릿이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요번에 구매자 같은 경우가 1호 구매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 단순히 전화 기능을 넘어서 업무나 다른 영역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다른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개발자분들이 업무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단순히 모바일을 넘어서 한 세대 더 넘어서 다른 폼팩터로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산업일부 안정훈 기자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갑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주제,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반발 검사 좌천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수원지검장의 김봉현 광주고검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주목받은 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거나 평검사로 강등이 됐습니다. 먼저 미디어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잖아요. 대장동 건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목이 집중됐고, 그래서 1심이 났어요. 이제 1심이 났는데 그 1심의 결과가 좀 의아했던 거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제대로 환수도 되지 않았던 이런 논란이 됐던 1심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거라고는 어떤 언론도 예측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 당일날 이제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났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건을 가지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아니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항소를 안 할 수가 있냐. 라면서 그 진위를 좀 설명해 달라고 검사들이 이제 성명서를 냈던 거죠. 그 이제 검사장들을 보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항명이다 이렇게 했었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그 민주주의 보루를 지켰던 검사도 이렇게 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항명이었다라고 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것인데요. 그야말로 숙청에 가까운 인사가 단행된 것입니다. 다 좌천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유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강등되고 뭐 이런 인사가 있었던 거죠. 뭐 한마디로 숙청이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예, 이번 인사를 숙청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대변인님. 일단은 대장동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이자들이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그런 부실 대출 범죄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어떤 손해액에 대해서 이 수익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그 찾아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그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16명의 검사장들과 49명의 2+에서 항명을 한 검사들이 있죠. 법무부는 이 16명의 검사장들과 2+의 글을 쓴 49명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항명이라 규정을 한 것입니다. 좀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16명의 검사장들은 즉시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고 49명의 검사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가 사실은 이 16명 중에 3명에 대해서만 인사 조치를 하고 그리고 49명의 그런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사도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그리고 특히 검사장 정도 되면은 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 행동하고 집단 선명하고 본인과 관련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불법이 있는 양 뉘앙스를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집단 행동하는 거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되고요. 나머지 13명의 검사장들도 법무부와 검찰에서 반드시 인사 조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행동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묵과할 수 없고 차라리 이 사람들은 검사들의 법복을 벗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나는 황교안이다 외치는 후에 체제 전쟁을 하는 게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검찰 측 특히 이번 인사에 관련된 분들은 검사들은 굉장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유미 검사 평검사로 강등이 됐는데 법무부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죠.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네, 자, 일단 우리 김조 대변인 말씀하셨던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그 범죄 수익, 그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그 범죄 수익 지금 뭐 7천억 가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환수 못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범죄자한테 지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60% 정도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환수하려고 노력을 한다. 성남시에서도 환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환수해야 되는 거니까 환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다 환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재판을 하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대국민 여론이다라는 걸 좀 짚고 싶고, 그런데 이 항소 포기에 이제 이 검사장들이 성명서를 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있고 뭐 대단히 인사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명서 내용은요, 도대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사유를 말해달라, 진위를,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없어요. 이거 성명 냈다고 지금 이것을 집단 항명이다 이러면서 지금 좌천을 시킨 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 검찰총장 대행, 노대행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우려고 하는 저쪽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 결국 법무부 쪽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조차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손들고 나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작 그 진위를 설명해달라고 성명서를 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숙청 아니고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쵸,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정유미 검사예요. 이 정유미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직급보다 낮게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죠. 그 근거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대통령령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대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보직 변경을 할 때는 여기에 갈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유미 검사가 강등된, 지금 뭐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 보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위반이고요. 두 번째, 검찰청법 30조에도 보면은 대검 검사급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고검의 이제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대검 검사급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민 검사가 대검 검사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좌천이 있어서 강등된 건데, 이 또한 검찰청법 30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 다투면 그냥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법된 인사 조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인사 조치를 할 거면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있었던가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앞도 뒤도 없어요. 앞도 뒤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강등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반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현행 대한민국 헌법하고 법률상 검사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일 뿐이지 법률에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법률에 우선시 해가지고 보직 변경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니 검찰 내에 인사 관련해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재량인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국민의힘과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공신력에 타격을 주려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이고요.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정유미 검사가 이런 짓을 하니까 검사장으로서 대우를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국가 공무원은요, 정파성이 없어야 되고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선출된 권력에 복종하고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충성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맡은 바 업무를 하면 되지 왜 정치권에 그런 투쟁하듯이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고 정치 투쟁을 하냔 말이죠. 그냥 이런 정치질을 하려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신분이 보장장치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차라리 입당을 해서 하라 이거죠.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창원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수사 똑바로 했습니까? 명태균 사건 똑바로 수사했어요? 온 국민이 이 사람이 그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부실하게 수사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검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조금 이제 애매모호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정치 중립. 그럼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누구보다 정치 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잖아요. 그때 검찰개혁 5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조치를 안 하는지 되묻고 싶고요. 아니 이분이 정유미 이분이 국민의힘과 짜고 쳤다 그거는 전혀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무원 신분 맞습니다. 그죠? 검찰 공무원 신분 맞는데 지금 대단한 항명을 하거나 뭔가 정치질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피의자로 있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야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항소폭이라는 유례없는 이제 그 일이 났었을 때 사건이 났었을 때 검사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항소 포기를 했는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 그 입틀막이죠.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이니까 선출직 권력의 항명에 이렇게 복종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 공무원 항명 안 할 수 있게 지금 공무원 개정법 지금 또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굳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좀 법을 개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서 이렇게 강등 인사 조치를 해버리면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번 양보해서 그냥 정권을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윤석열 정권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항소 포기를 했어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사건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왜 그렇게 됐나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라고 수사 지휘권도 없으면서 그렇게 2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위에 의해서 항소 포기를 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등시켜버리고 이러면 그때 민주당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논리로 그렇게 지디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모든 언론이 지금 좌천, 숙청 이런 워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2007년에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평검사 강등 사태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면서 인사발령 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당시에는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된 거 역시 직급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안과 이 사안은 확연히 다른 것이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연관이 돼 있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거 마치 내 사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하면은 모두 처치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잘못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인사조치를 강등을 시키고 하면서까지 이 대장동 사건 다시 불거지는 거 민주당 이재명 정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대장동 사건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젠다로 다뤄지면 질수록 불리하다고 봐요. 국민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들, 재판들 관련해서는 특히나 공정성에 유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 사실관계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지금 중지돼 있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내란 수계 피의자로 구속이 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해 갖고 우리 검사장들이 이런 집단 행동 했습니까? 정유미 검사, 이 잘못된 구속 취소다 이야기한 바 있어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고 또 항소, 그때도 항소 포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수사했을 때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지금 다 밝혀졌죠. 주가 조작한 주범이 누군지. 그런데 그때 당시 부실 수사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정말 굴욕적인 수사한 검사들, 이에 대해서 지적한 검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 150명 상당한 그 친윤 검사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만의 권력을 쌓은 정파지가 정치질을 하면서 정치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암약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의힘 정부에서 많이 중용하세요.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검찰총장도 시키고 뭐 대통령으로 영입도 하면 좋겠어요. 대선 후보로 윤석열 영입했더니 많이 영입해 가라 이거예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런 정치질하는 검사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하던 짓을 이재명 정권에서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저희는요 이런 정치질하는 검사들, 정치 검찰들 타파하고 종식시키고 쳐내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선거 캠페인도 했어요. 아니 국민의힘 앞으로 그렇게 선거 캠페인 하세요. 우리를 뽑아주면은 저 친윤 검사들 중에 정치질하는 검사들 대통령도 시키고 검사장도 시키고 다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는 그 정파성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불법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아니, 정치적 진영 논리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이 지금 우리 토론 주제가 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소리 지르신다고 이게 맞아지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문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이문정은 민주당에 데려가십시오. 대통령 시키십시오. 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문정 거고. 검사 물어보니까 답변 드릴게요. 이문정 검사 저희 경고했어요. 이문정 검사가 집단 행동은 안 합니다. 집단 행동이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명서 내고 그러니까 그 너무 웃긴 게 그 18명 성명서 낸 검사장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가 탕평 인사하려고 기회를 줬는데 더 괘씸한 거예요. 친윤 검사들도 그렇게 등용해서 검사장 시켜줬더니 집단 행동을 한다? 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게 가장 최근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검찰이 왜 조용히 했느냐, 검사들 왜 집단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서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검찰 내부 이제 예규를 어겼다. 그러니까 구형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항소 포기를 한 거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게요. 이제 이 검찰의 항소를 좀 자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좀 자제해라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1호 항소 포기 사건이 바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대통령이 항소하지 말라니까 진짜 이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호 이제 항소 포기 사태가 이제 이른바 앵커께서 말씀 주신 패스트트랙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뭔가 딜을 한 것 아니냐. 저기에서 한 번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한 번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한창 얘기하고 있는 이 정유미 검사가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만 가지고 비판을 했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국민의힘과 짜고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패스트트랙은 또 항소 포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의 항소 포기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워낙 정치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워낙 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이 패스트트랙은 특히나 정치권에서 해결이 됐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법으로까지 넘어간 문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정말 다르죠. 워낙 정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범죄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들이 또 다퉈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과 이 패스트트랙을 같이 두고 왜 이거 똑같은 항소폭인데 검찰들이 다 말 안 해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논리로 할 거면 건건이 다 이거에 대해서 항소포기를 검찰 측에서 할 때마다 검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님. 패스트트랙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청에 쳐들어가서 의안가에 있는 팩스, 기물을 때려 부시고 의안, 법안을 찢어버리고 아니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지법원장 법원 고위직이라고 해서 이러한 폭력적인 행태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지법원장이고 법사위 법사위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받고 이런 폭력적인 사건에 당선 무효형이 아닌 그런 벌금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사건이 6년이나 끌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검찰이 법원 내규를 어겨가면서 항소 포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 16명의 검사장들은 왜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했나 성명을 내야 돼요. 예. 근데 이때는 안 내. 그 대상이 나경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려면 항상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하고 정유미 검사가 남긴 글도 제가 좀 읽어봤어요. 예. 근데 아리송하게 적어놨더라. 이게 문제인지 저게 문제인지.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게 써놓고 나는 저 검사장이지만 이프로스에서 키보드 워리어로서 악성 민원인처럼 활동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입장을 안 내면 안 내니까 낸 것처럼 좀 억지로 쓴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 16명의 검사장과 정유미 검사는 확실히 정치 검찰로 보이고 이러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하면 당연히 공무원 생활 못하죠. 그동안 검찰에 봉직하면서 이러한 제대로 된 공무원 중립법에 대해서 정치 중립에 대해서 배우질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 참에 그냥 깨끗하게 나는 황교안이다 외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형종이 달라지면 항소한다가 이제 검찰 내부의 내규인데 그걸 지키지 않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오히려 집단 항변을 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한다. 이제 선택적 이제 항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국힘이 이번에는 또 선택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섰는데 역시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지금 낳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패스트트랙 그때 왜 그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이제 두 건이었죠. 공수처에 대한 이제 법안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이제 선거제법 관련된 그 두 건이었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공수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성정당, 그 비례정당 문제 얼마나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섰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그 민주주의 보루를 지켰다.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명백히 정치권 내에서 해결돼야 되는 정치적인 이슈인 거죠. 대장동 범죄 수익 7,400억. 이거는 얼마나 이 돈이 액수가 큰지 가늠이 안 될 정도고요. 지금 성남의 이 대장동 주민분들이 너무나 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다 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같이 두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 포기, 그 패스트 트랙을 항소 포기했던 그 한번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중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면 이게 김주호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6년 정도 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적으로 뭔가 판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또
그것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판결입니다. 대장동 사건은요, 순전히 이 민간업자들 배 불려준 사건입니다. 성남 시민들의 고름을 짜서 그 돈을 누구예요? 김만배 등등의 이 사람들의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려준 사건입니다. 사적 이익 취득, 너무나 이거 다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두고 왜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이 특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당은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하자고 하냐? 국정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럼 좋겠다.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더니 법사위에서 지금 하자고 했어요. 그럼 지금 법사위는 너무 여야 숫자도 안 맞고 하니 법사위 말고 따로 이제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리자. 국민의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더 양보합니다. 좋다. 그럼 법사위에서라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하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묵묵부답인 겁니다. 이거 빨리 국정조사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대변인님. 아니 이제 국민의힘이 이 사건 관련해 갖고 그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 선임해달라. 또 이 뭐 쓱 끼워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정말 본인의 어떤 청탁을 한 그 내용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 대표로부터 모두가 보는 토론회장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4번을 물어봐요. 제가 정말 제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4번을 이야기합니다. 네, 청탁한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추천하고 또 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청탁 의혹이 있어서 간사 선임을 안 했더니 이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슬쩍 끼어넣는 그러한 정말 사리사욕형 청탁 그런 협상안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무언가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어떤 의정활동 그리고 국회의 어떤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그런 사리사욕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법무부는 아무튼 다시 인사 문제로 넘어가서 이 검찰들이 항명을 했던 그 검찰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성 인사로 기강 잡기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장. 인사는 재량권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사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합당하냐의 문제를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강 확립은요 본인들이 잘할 때 밑에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다 지금 위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마치 끌어내려고 하는 듯한 발언하셨잖아요. 신중하게 하라. 아니. 이거는 거의 반협박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지금 수사지휘권도 뭐 이제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전 반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하라.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더 하죠. 신중하게 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예전에 이 정성호 의원 시절에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의견 표명 또한 이것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 대행께서 이제 사의를 하면서 그래서 힘들었다. 그 정치질을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거예요. 지우려고 하는 저쪽. 누가 무엇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재명 정권이 임명하신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우려고 하는 저쪽의 정치질 때문에 힘들었다. 본인들은 그렇게 지금 정치질하고 있으면서 뭔 기강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말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대변인님. 아니 뭐 노만석 검찰차장이 직무대행이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항소 포기 안 했으면은 항소했을 수도 있어요. 예. 본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백신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항명을 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지금 징계도 진행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법무부가
너무나 솜방망이 그리고 온정적으로 검사들을 대하고 있다. 지금 강백신 검사의 난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근데 강백신 검사와 관련 징계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허위사실 유포하고 항명 유도하고 검사들 집단 행동 유발하고 이 되겠습니까? 이 공무원들 이렇게 놔둬도 되겠어요? 이런 공무원들 국민의힘 정권 있을 때 중용해서 쓰세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정치질하는 검사 단죄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법무부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싶어요. 저는 아니, 너무 우리 대변인이 이번 수사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 콩가루 집안 같아요.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들끼리 본인들끼리 자중질환 나는 거잖아요. 이문정 백혜령 싸움 보는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지금 자중질환 제가 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주당 정부는요. 이런 정치질하는 검사들, 친윤 검사들, 검찰 독재 세력들 다 파하려고 정권 잡은 거야. 아니 정당에서 정부 여당이지만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좀 미흡한 것은 지적할 수 있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다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잘한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1일에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년째 내란 선고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이제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행태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각계 뭐 시민사회, 뭐 법 쪽에는 당연하고요. 온 나라가 지금 이 사법 파괴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청회를 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문형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여러 발언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상 법무부의 스스로 이제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냐면 결국은 우리 이제 사법 이 파괴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면서 나온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란 관련된 것이 아직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증인과 법리 다툼이 지금 있습니까? 예. 이거는 아직 훨씬 더 지금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법부의 이제 상권 분립이 무너진다라는 부분. 근데 이거는 문형배 이제 이 재판장 이분만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제 그 이석연 처장님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 찾아가서 얘기했잖아요. 법 왜곡죄 그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법원장 회의 그리고 대표 법관 회의 이거 계속 회의체 열고 결론 내고 있는데 다들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몇 세력들 말고는 아무도 이 법 왜곡죄랑 전담 재판부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던 어제 회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주요 이제 발언의 핵심은 법원이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변님. 그 조희대 사법부가 올해 5월달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야 사법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유력 대선 주자를 이런 식으로 올감해가지고 자격을 박탈하고 대선을 훔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그런 구속 취소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위원 내란 재판부가 공개되면서 그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사들, 노상원 이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선하지 않는 그 파렴치한 모습들 그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란 수계의 그 몰상식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더 이상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제대로 된 소송 지휘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내란 수계 피의자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겨서
민주당으로서는 부득이하게 내란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3년 전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집단이 검찰과 짜고 정말 법을 악용해갖고 법을 왜곡해서 폭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계속 추진하는 법안인데 저는 이성현 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활동하다가 진보 정권의 직을 받아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법조 귀족들, 법 기득권의 그러한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준 것이 민주당 그 대표실에 와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 대표를 모욕 주기 위해서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지금까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을 중국 판매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첨단 칩은 절대 중국에 못 팔게 했는데요. 갑자기 정반대의 승인을 냈습니다. AI 패권 전쟁, 칩의 전쟁이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인 건지 아니면 젠승황의 설득이 통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도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10만을 가지고 계시는 10만은 이미 넘었고요. 이미 네, 20만을 향해서 가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우리 이정환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언제는 허가를 안 해주다가 H200이라는 칩을 중국 판매를 승인한 이유를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젠슨왕의 집요한 설득이 통했다는 관측이 많고요. 네. 이게 정말 사실 간밤에 뉴스를 보면서 재밌는 게 세 가지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왕 입장이 다른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에너지도 추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히토류 다들 중국에 쫓기고 있는 상황. 게다가 미국은 노쇠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한국보다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이 잘하는 게 지금 AI, 빅테크잖아요. 근데 AI에서도 핵심은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여전히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잘 나갔냐 생각해보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밖에 안 됐습니까? 네, 우리 엔비디아가 사실 거의 옛날에는 용산에 와서 그래픽카드 팔던 젠슨왕 회장이 갑자기 글로벌 톱 기업이 됐잖아요. 보면 이게 딱 GPT 출시 이후 최근 2, 3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긴장하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라고 있었죠. 중국에서 만든 AI 서비스인데 이게 첨단 칩을 쓰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성능을 내가지고 세계 발칵 뒤집혔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막는 게 일단 목표인데 또 특히
대만의 TSMC도 비중이 의존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서로 이제 협력 업체죠. 그런데 미국은 또 대만이 언젠가 중국에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이제 TSMC 공장을 자꾸 중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TSMC 공장을 차라리 일본에 옮겨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H200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걸 빨리 배워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해서 이렇게 미국의 AI 산업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의 두려움. 두 번째, 중국은 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또 욕심이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은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있는데 화웨이도 나름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막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딥시크 등을 통해 가지고 따라잡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 들어오면 다들 엔비디아를 쓰겠죠. 또 중국의 기업들은 빨리 엔비디아를 수입하기를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이걸 수입을 막으면서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이게 한 5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네. 빨리 따라잡으면 2,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2, 3년 어렵고 3, 4년 사이에 따라잡는다면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엔비디아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게 있죠. 네.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게다가 또 가장 큰 걱정은 젠슨왕은 저녁에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온다고 하죠.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회사 그 기업의 그 CEO인데도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다라는 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추격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를 설득한 거는 중국에게 칩을 줘야 우리 칩을 계속 쓰면서 자체 칩을 개발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걸 시장을 살아남을 수 있지. 중국이 수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체적 기술력을 확보하면 네. 몇 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 네. 화웨이의 추격을 막으려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젠슨 왕의 설득이 이번에 통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네. 젠슨 왕이 인터뷰한 걸 잠시 보니까 네. 그 화웨이 그 AI가 지금 H200 수준 거의 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이미 5월에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네. H20 얘기가 지난 7월 한 여름쯤에 막 나오다가 네네. 아 미국은 뭐 우리 좀 수출해줄게 뭐 니네도 필요하지 그랬더니 중국이 그 다음 달에 아니 우리 안 필요해 엔비디아 뭔가 조금 의심스러워 그래서 네네. 수입 금지에 의해서 오히려 중국에 막아서 오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지금 또 H200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H20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거기 네. 앞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엔비디아 칩이라는 게 이제 그 아까 2, 3년 사이에 그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H20이 있고요. 네. H100이 있습니다. 100이 있고 이때부터 호퍼라고 하는데요. H200 그다음에 지금 첨단 칩이 블랙웰 H100이 있고 G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 이제 우리 루빈이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괴물 칩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H20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게 가격인데요. 12,000에서 15,000달러 정도 H20은 됩니다. 저사양이라 이런 뜻인가요? 저사양이고 네. 뭐 이 에너지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제 이 H200은 네. 한 6배 정도 성능을 내는 칩이죠. 6배. 근데 네. 가격은 보시면 한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H200을 수입할 수 있다면 중국 기업들은 빨리 이걸 좀 뭐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최근에 한국도 지금 계속 칩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네. 정부가 지금 뭐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칩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블랙웰 칩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세 번째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칩을 확보하느냐가 빨리 AI 경쟁에서 뭔가 주도권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20을 바이든 때부터 H20이나 사가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걸 사느니 차라리 이거 우리가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H20에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20은 사지 않겠다라고 튕겼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그림 보시면 블랙웰도 아니고 중간 단계 지금 호퍼 중간 세 번째 있잖아요. 네. H200을 팔겠다고 하니까 약간 중국 입장에서 좀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이걸 살까 말까. 만약 블랙웰을 준다면 당연히 땡큐고 이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사실은 H200은 지금 이제 이미 한 단계 떨어지는 거라서 약간 재고 처리, 떨이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살까 말까. 근데 물론 중국의 이 알리바바 등 업체들은
이거 빨리 들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애국심으로 우리 기업들 물건을 사줄 거냐, 아니면 빨리 미국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빨리 추격할 거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H200을 사고 싶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 일단 화웨이가 망한다. 화웨이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수입을 막고, 그렇다고 H20 싸구려 살 수는 없고, 우리 이걸 개발하는 동안 어떻게 딥시크 같은 걸로 막아보면서 이거 빨리 따라잡는 방식. 그리고 또 사실 중국 우회적으로 또 H200을 좀 수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통로로요? 그러니까 딥시크도 사실은 H200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은 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걸 들여와서 우리 자국의 화웨이를 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젠슨 황 회장은 어떻게든 중국이 H200에 좀 익숙해져서 자체 시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첨단 칩은 줄 수 없고 약간 이제 재고를 떨이해서 중국이 이걸 와 이거 정말 좋다. 이 화웨이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를 쓰게 만들어서 종속되게 만들려는 그런 이 세 그룹에 뭔가 이해관계 맞물려서 일단 수입을 하겠다고 또 트럼프가 이거까지 수출해 줄게라고 했지만 막상 정작 중국은 이걸 수입할까 말까 또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그렇죠. H20은 안 사. H200은 수명이 다 되니까 사. 살까 말까. 그런데 미국은 역시 블랙웰이나 루빈 이런 최첨단 칩은 여전히 수출 금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블랙웰이나 루빈은 이제 올해 말과 내년부터 나올 거고요. 이게 실제 성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전력 소비도 2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그냥 무시무시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한국도 못 구해서 전 세계가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까 블랙웰 200만 해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 되니까요. 뭐 거의 한 1억 원쯤 되나요? 칩 하나에 정도 되는 칩인데, 제가 이 뉴스토마토 방송 처음 할 때마다 2년 전만 해도 쿠팡에서 칩을 살 수 있었어요. H200 같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5천만 원 정도에 실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소매 시장 완전히 사라지고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칩을 팔면 25%를 세금으로 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25% 세금을 내더라도 사실 이거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지금 H20과 비교하면 H200은 성능이 6배 이상 좋으면서 25% 세금을 내더라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기업들도 애국심으로 지금 자사 화웨이 칩을 사는 것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빨리 이 칩이 필요한,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절실하게 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네, 이 H200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25% 관세 혹은 그 이상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가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물게 하겠다. 지금 옛날 H20은 15%였는데 H200을 하면 25% 올리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게 이제 젠슨 황과도 협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지만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른바 팹리스 회사고요. 그리고 그 칩을 만드는 데가 또 대만의 TSMC죠. MC고, 거기에 또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물려 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은 왜 대만의 이제 TSMC에 의존을 하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든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여전히 실리콘 장벽이라고 하죠. 대만은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또 그런 안전의 보장이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TSMC를 어떻게든 TSMC를 갖고 있는 대만을 어떻게든 정복하려고 하는 거고, 대만이 이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겠지만 첨단 산업의 핵심 중추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만의 이 TSMC 중요성이 또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정환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젠슨 황의 생각은 이걸 우리가 중국에 사가지고 가면 중국이 자체 칩 개발을 하게 되는 것보다 미국의 생태계 안에 가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젠순왕이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오히려 중국이 이걸 H200을 사면 H20보다 6배 많은 걸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면은 오히려 중국이 더 일취월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 첨단 칩이 없이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당연히 칩은 중요하고요. 한국 기업들도 칩이 없어서 뭔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딥시크 모먼트라고 딥시크가 가져온 그 충격을 봤을 때 네. 이제 칩이 아니라도 다른 형태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우회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건 구글이 엔비디아 칩이 아닌데도 TPU라는 자체 개발한 칩으로 또 비슷한 성능을 내서 그게 지금 제미나이 3잖아요. 보면 이 경쟁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젠슨왕은 그런 걸 이제 우려하면서 일단 팔 수 있을 때 팔아보자라는 생각일 텐데요. 오늘 그 아메리칸 컴패스인가요? 미국 그 보수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첨단 칩을 파는 건 그 레닌의 말대로 우리가 처형당할 때 사용할 밧줄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만약에 중국에게 AI를 뺏길 경우, 중국에게 반도체나 이런 이제 그 혁신 산업을 뺏길 경우 미국은 완전히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TSMC하고 대만 뭐 이런 그 국제 뉴스 보면은 미국이 지키려는 거는 대만이 아니라 그냥 TSMC 딱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막 인질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이번에 NSS도 보면 타이완 자체보다는 그 앞에 물동량이 중요하고 뭐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그래서 참 냉정하구나. 국제 질서라는 건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그 엔비디아, TSMC 또 아까 그 삼성 하이닉스 서로 어떻게 이 3자 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갑과 같은 을이 있고 을과 같은 갑이 있고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다고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패밀리스입니다. 공장이 없는 기업, 설계 기술만으로도 이렇게 세계 그 시가총 1위를 달성했는데 사실 한국도 생각해 보면 한국은 그렇게 반도체에 오래 쏟아붓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그 엔비디아처럼 그 강력한 성장성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조차도 TSMC라는 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웨이퍼를 제조하는 미세 공정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업에 의존할 정도로 사실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를 보면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기업이지만 여전히 가격 결정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이 사이클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적자가 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무려 영업이익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고 있고요. 이 대만의 TSMC는 심지어 자국의 대만의 GDP의 뭐 서너 배가 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축인 거죠. 칩 설계라는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실제 이 칩을 만드는 그 TSMC와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이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사실 삼성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를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고 그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의지였고 한때는 파운드리를 접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아마 올해 약간의 적자를 많이 줄였고요. 여전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가 올해나 내년에 이익을 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한국도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면 삼성도 파운드리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그룹의 어떤 이제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새로 치고 올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재미있는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요. 왼쪽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보면 삼성과 인텔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1, 2, 3위 마이크론까지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고요. D램만 놓고 보면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자 경쟁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파운드리는 압도적으로 TSMC가 62%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은 16%밖에 되지 않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의 그냥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사실 한국 반도체의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AI 시대의 반도체는 결국 생명줄 같은 거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저도 대만의 TSMC를 넘어갈 수 있는 초격차를 낼 수 있는 한국의 전략. 네. 여기에 명운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사실 이제 선진국의 그 도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중진국 함정에 찌그러지느냐 특히 저성장 고령화 네. 그 충격에 찌그러지느냐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여기에 AI와 반도체 시장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그다음에 메모리 세 가지 시장이 있다면 일단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넘사벽 시장을 구글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메모리도 최근에 그 창신 메모리라고 하죠. CXMT입니다.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따라잡아서 그 지금 마이크론을 치고 삼강 구도가 오히려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중국 기업이 3위로 치고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제 양쯔 메모리인가요? YMTC라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화웨이와 함께 그 이런 이제 파운드리 시장도 이미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네. 방금 제 교수님 말씀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도 반사 이익에 기대하는 때는 지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묻어가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이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AI 칩의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엔비디아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엔비디아도 최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물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쌓여 있어서 됐겠지만 한국도 엔비디아에 그 경쟁할 수 있는 리벨리온이나 피루요사나 샤피온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 칩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주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만 네.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키운다면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TSMC 동맹처럼 우리는 이미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칩 설계 기업들도 있고 세계 최강의 메모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면 우리가 세계 1위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이제 인프라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싸구려 칩을 가지고 값싼 전기를 이용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등의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전기 싸움이란 말을 많이 하죠. 한국도 지금 그 부분에 많이 그렇죠. 네. 약간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는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송전망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등등의 이런 국가 전략적인 투자와 어떤 10년 뒤를 내다본 설계가 필요할 텐데 그 네. 부분이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미국은 반도체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그래 보여요. 대만도 그래 보여요. 과연 한국은 이 AA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뉴스는 많지만 그 밑에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이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 정말 목숨을 건 투자를 하느냐. 미국,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을, 매력적인 조건을 과연 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 중심의 반도체 AI 칩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경기도민 부자 만들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파주시 출신의 박정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대한 교통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GTX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큰 그림부터 엿듣겠는데요. 오프닝에서 GTX가 경기도민의 삶을 바꾼다고 했는데 정말 출퇴근 시간대 모두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실 건가요? GTX-A가 최근에 운정서부터 출발하는 게 개통이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제 GTX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도민들은 직장을 서울에 두고 직주 근접성을 좀 좁히는 방법들을 여러 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자가로 운전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자가로 갈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GTX 좀 해보니까 22분 만에 가고 이후에도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하루에 출퇴근 시간으로 2-3시간을 썼었는데 이걸 1시간 안에 줄일 수 있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게 확대와 축소의 개념인데 수도권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축소되는 거죠. 이게 확대와 축소가 있음으로써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GTX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쓸 때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쓸 때 그 정거장이 있을 때마다 여기 있을 때마다 그 주변을 개발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문화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복합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네. 사실 그 GTX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부터 기사 읽을 때마다 헷갈렸어요. 이 알파벳이 뒤에 A부터 뭐 B, C, D 쭉 붙이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까? 예, 그냥 그러면은? 먼저 되는 순서대로 결정된 순서대로 A부터 붙이기 시작했고요. 네. A, B, C는 이미 확정돼서 개통이 되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D, E, F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는 했을 때 엉뚱한 발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D나 E는 제대로 된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면서 똑같이 베낄 수는 없으니까 D는 같이 하고 F를 싹 위쪽으로 올려서 순환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네. 원래 직주 근접성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순환선으로 왜 돌려요? 순환선은 열차나 도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못 뺏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내년쯤 발표될 건가요? 결국 국가의 5차 철도망 계획 여기 결국은 반영이 돼야 이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가철도망 계획은 현재 4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10년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요. 이때 보면은 지금 그러고 나서 5년 단위로 다시 또 계획을 발표하는데 수정 발표하는 거죠. 신규 노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변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딱 고정시켜버리고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조정 못하면 결국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잡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도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도 있었고 등등 미뤄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때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검토를 못하는 거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또 모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 GTX H 노선, 어쨌든 포함되길 응원을 드리고, 그런데 예상하시기로는 어쨌든 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 뭐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반기인데요. 6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H 노선 말씀을 하셨는데 네. H 노선은 이제까지 없던 노선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그때 발표를 해서 또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요청을 했습니다. G하고 H 노선을 만들어달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 노선이 그 순환선이다 보니까 이건 일단 발표는 했지만 맞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H 노선, G 노선은요 사실은 H 노선이 그전에 같으면 F 노선이었는데 네. 직주 근접성과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게 사통팔탈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방위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그러니까 일단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계속 갈수록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GTX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GTX가 들어오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전 같으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을 집어넣는데요.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교통을 완성시켜 놓고 신도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 너무 지금 집값이 너무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서. 네. 젊은이들,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밀리거든요. 네. 서울에 직장을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30분 내에 서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네.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땅값이 싸죠. 그러면 집을 싸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신혼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GTX H 노선은 사실은 파주부터 해서 우리가 하남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서울을 거쳐서. 네. 또 그리고 G 노선은 의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네네. 거의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문화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이 강릉까지 철도를 만드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기차 타고 가서 바다 구경하고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가 돌아와도 12시 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경기도에 오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예산도 따야 되고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국회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박정의원만의 정답 또는 솔루션 이게 뭐가 있나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결위원장 해보니까 120조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조 중에서 80조는 기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80조를 쓰고 다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40조가 배정이 돼요. 네. 그런데 40조요? 40조.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480조,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요구하는 이 광역철도, 고속철도, 지방 열차 뭐 등등해서 GTX까지 다 보면은 480조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요번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원하는 건 360조 정도가 반영이 다 요구하는데 40조 갖고 택이 없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그것도 40조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GTX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한 20조, 또 비수도권 20조를 쓰려고 합니다, 국가가.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GTX에 들어갈 거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예결위원장 시절에 재정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최소한 40조는 더 늘리자. 그러니까 200조까지는 안 돼, 120조를 20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160조까지 하면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고 네. 이 GTX에 의한 많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등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혁신이니까 하자. 대신 당장 지난번에도
세수결손이 100조가 났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득하고 지금 10년 계획인데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배정을 해놓자.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비행기가 제일 많이 그 탄소를 배출하고요. 그 다음이 전기차고 이 열차, 기차가 제일 적게 들어가요. 탄소 배출량. 예, 255가 비행기라면 53이 전기차고 이건 41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형태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비췄을 때 이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이거는 예산 자체가 당장 큰 돈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강릉까지 가는 노선 김여정이 탔잖아요. 김여정이 타고서는 오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지금 가서 신세계야. 이거 우리나라 꼭 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를 전달했는데 딱 굉장히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TCR입니다. TCR. TSR은 뭐 러시아의 관계니까 중국으로 가는 이 철도 꼭 해달라고 그랬고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번 개성에서 한번 김윤혁이라고 철도 부상을 2번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 물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얘기한 거 있지만 또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했는데 이거야말로 북한까지도 해서 중국이 연결되면 우리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북극 항로에 못지않은 새로운 또 길이 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TCR, TSR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철도에 그런 의미로 H노선이 가야 되고 또 G노선이 가야 된다.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GTX 어떤 이제 도로 교통망이 생긴다는 건 도시가 생성된다는 것이고 의원님이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H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새로운 모습이 될 텐데 지역구 파주 인근에 뭐 김포도 있고 마곡도 있고 주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세요? 이 교통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이다. GTX는 이제 H 노선 글로 가지는 않고요. 이미 CDE 노선에 반영이 돼서 그쪽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광역철도가 우선 김파고마 이걸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잠실부터 시작해 갖고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가요. 그래서 이 서울을 빼고 이 도시만 해도 200만이 넘거든요. 3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최첨단 판교에서는 우리가 ICT 기술이 있죠. 그리고 최첨단 AI로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또 용인이나 화성이나 수원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급 인력들이 그전에는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형태가 많았다면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 인재들이 다시 화성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GTX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국회에서 토론을 열거든요. 근데 다른 형태가 또 있습니다. 요즘 GTX가 제 상상력인데요. GTX가 땅 속을 50m에서 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비용 이건 지불하지 않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쿼드라 클러스터라고 지금 얘기하는 김포, 파주, 고양, 마곡지구 여기를 하나 만들어서 김포는 마곡이 뭐 연구단지니까 이런 AI든 뭐든 첨단 기술로서의 연구를 해내고 그런 실증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파주에 지금 생산 기지가 많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고향은 이미 문화나 병원 등 의료 등 이런 게 생활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중심으로 가고 김포는 좀 주거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러면서 지금 강남의 수요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제 구상은 뭐냐면 여기는 펜타 네트워크 시티예요. 펜타 네트워크 시티. 수원이 130만이거든요. 용인, 성남,
그리고 화성 다 100만 도시고 그리고 안산도 한 75만 됩니다. 여길 묶어내면은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만 너무 가지 말고 요 5개를 섞어서 그 펜타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지하를 다 뚫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연결하고 각자 그 순환을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경제 산업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최첨단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건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근접이기 때문에 지하로 파내면 각 도시마다 이거는 자동차로 가는 게 맞고요. 짧기 때문에 열차나 GTX가 아니고 20분 안에 다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박정희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블럭으로 나눠보면 김포, 파주, 고양, 마곡 이게 이제 하나의 서쪽 서북부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될 거고 경기 남부선은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블럭이 될 거고. 예. 원래는 서울까지 연결돼 있어서 광역철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게 거고요. 경기 남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경기 남부의 용인, 성남, 화성, 수원 이거를 안산까지를 이게 지하로 연결해서 펜타넥스라는 또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이 경제 생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연결되는 게 출근 시간을 줄이는 철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펜타 그 네트워크 시티는 저는 거기는 열차가 아니고요. 멀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도로를 파서 도로를 파서 연결하는 거죠. 예.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러면은 저기 여주나 이렇게 남양주 이쪽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방사형으로 거기 거점 도시가 되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마다 다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펜타 네트워크 시티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다시 또 펜타를 만들든지 뭐 쿼드라를 만들든지 해서 또 만들어내고 확산을 시켜서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도시가 커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비대하게 너무 클 수는 없잖아요. 또 지방하고 균형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부울경에선 그런 노력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도 같이 철도로 연결하고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의 수도권 그렇게 도나 시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본 기초단체 지방정부죠.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같이 뭉치면 이걸 행정으로 굳이 뭉쳤다 나눴다 이렇게 하니까는 서로 간에 뭐 알력도 있고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펑셔널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직장이 거기 있으면 충분히 서울에서부터 이거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가 용인에 있는 직장인데 수원에 살면 어때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내면 수도권의 서울 중심의 과밀 이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도시들의 경쟁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질문 있어요? 일단 의원님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메가시티 여기까지 큰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교통의 정의랄까요? 이게 사실은 땅값, 부동산, 직장인들의 월급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도로, 철도, 이 교통수단이라는 게. 교통정의, 우리 기후정의 얘기하듯이 어떤 정의를 좀 갖고 계십니까? 교통을 한자로 하면은 사길교, 통할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교통이. 물론 물류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지금 교통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의 그 교통은 교통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GTX로 연결해서 직장, 주거 이런 블록화된 도시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네요. 제가 어디 살든지 간에 똑같이 세금 내고 하는데 나는 교통비로 2배를 더 들어야 되고 시간 2배 더 들어야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국가는 그동안 경제성으로만 봤습니다. BC라는 걸 통해서 예비 타당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발전 못하는 데는 계속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교통정의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박정 의원님이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뭔가 예결위원장 다음에 뭔가 정치적인 포지션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누가 하든지 간에 화두를 던져놓으면 그 화두가 만인의 것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누군가 해보고 싶어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주장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는 그 자리에 가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가치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주제마다 토론회를 열고 있거든요. 어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와 네. 경기성장펀드에 대한 것들을 뉴스토마토와 같이 열었어요. 반응이 좋았고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이런 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단순히 이거 방법이 없는 그거를 그냥 국가에 있는 법정 기금만 생각했는데 도민들도 참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고 벤처도 성공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같이 해주셔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크게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작견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GTX부터 이 교통의 정의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었고요. 어쨌든 5차 계획 내년에 의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40조 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까 320조 말씀하셨나요? 360조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확정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120조 중에 네. 120조였는데 너무 턱없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40조는 더 늘려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그 방향에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출퇴근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반 몰고 가고 또 지하철에 힘들게 가고 또 1시간 반 동안 오고 살아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은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녹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GTX 문제로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띄워주세요. 제가 성남 판교에 있다 보니까 9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9만 명. 9만 명이요? 판교에. 9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게 균형 발전도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만 명 중에 15,000명만 주변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거 있는데 우리 박정 의원님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여기가 성남이 있잖아요. 그럼 별내까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춘천까지 연결돼 있고 이제 여주 원주가 연결되면 그 춘천 원주만 연결하면 이제 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속초까지 갔다가 강릉까지 왔다가 원주 왔다가 춘천 갔다가 청량리 왔다가 성남까지도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면 마치 우리가 일본에 신칸센 타고 출퇴근하고 뉴욕에도 영화 보면은 주로 기차 타고 출퇴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단거리에서 그러면은 저쪽에 우리가 한 3일은 수도권에 살고 4일은 지방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도 연결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북도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거를 철도의 시대를 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금 성남에 계시잖아요. 네. 그 하이테크 기업을 많이 보시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들 많이 보셨고 옛날에 강원지사 하실 때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남,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나오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역구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불편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는 거죠. 네, 오늘은 GTX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박정 의원님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통이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출퇴근의 긴 삶, 이것을 끝내주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답을 갖고 있는 박정 의원님과의 인터뷰, GTX의 해법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